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출석한 김종 전 차관 등 증인들이 잇따라 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오전에 10시부터 김종 전 차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제 현재 그 변론을 하고 있는데 했었죠. 이미 네. 마무리가 됐는데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를 지원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이제 김종 차관이 좀 많이 협조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김종 차관한테 직접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유라 씨처럼 끼 있고 능력 있고 네. 재능 있는 선수들을 기르기 위해서 체육경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그냥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경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선수를 길러라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정유라를 꼭 집었단 말이에요.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의 어떤 존재를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순실 씨 딸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라는 의미라서 충격을 받았는지 예. 네. 아니면 또 어떤 잠재적인 그런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김종 전 차관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까지 승마와 관련돼서 삼성의 지금 뇌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특검의 과제고 어떻게 보면 이제 탄핵 수치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유라를 꼭 집어서 승마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제까지 어떤 삼성과 커넥션, 최순실과 연결고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양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종 차관의 어떤 그러한 진술들 또 여러 가지 또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부분,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증언에서 김종 전 차관이 그런 문체부 관련된 사안들을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한테 직보를 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장관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우리 국가 체계에서 공무원엔 분명하게 보고 체계가 있습니다. 예. 과장은 국장에게, 국장은 차관, 차관보가 차관에게, 그리고 장관을 거쳐서 국가의 모든 사안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장관을 건너뛰어서 보고하라. 사실은 국가의 이 국정이 결정이 되는 중요한 체계를 사실상 무시한 거다. 네. 그러니까는 오늘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유준영 전 문화부 장관이 김기춘 실장이 모든 것을 다 주도했다. 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그렇죠. 사실은 매 사안을 다 직접 보고받고 필요하다면 장관도 건너뛰고 직접 다 보고도 받았다. 예. 이 최순실 씨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체육계 더군다나 예. 비리 관련해서 체육계 비리라는 것이 정유라 씨가 여러 가지 유능한 인재인데 이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흐름을 다시 말해서 별다른 움직임도 없었지만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 뭔가 방해가 된다면 뭐든지 조사하는 네. 그런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의 사실상 기강이 파괴되고 이 국가의 정치에 결정되는 그런 시스템을 사실은 다 저해했다. 결국은 이런 블랙리스트라든가 또는 정유라 씨 관련해서도 예. 이 승마계 비리와 이런 것 최순실 씨의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거의 다 전면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고 지시하고 판을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역할도 주목이 되고요. 예. 네. 결국은 또 이것은 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태의 최고 정점인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역할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 김종 전 차관은 사실 그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에 바로 그 직후에 이 정유라 씨와 관련된 어떤 승마 비리가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왜 이 여기에 대한 보도를 하지 않고 세월호 얘기만 하고 있냐라고 저희 취재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네.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중고등학교부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선수로서의 자질이 있다는 것이 승마계의 평이고 그 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월호에 빠지지 말고 승마 빨리빨리 하라. 체육회에서도 뭐 활동도 많이 하시고 뭐 좀 급이 있으시죠? 자차. 대통령께서 세월호 난 그 다음날 체육개혁 확실히 하라고 오다 내려왔어요. 24시간 그 얘기만 하나? 정책도 챙겨야지. 예. 정책도 챙겨야지. 이게 결국은 정유라 씨에 대해서 빨리 뭐 분위기를 바꿔라 이런 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4월 16일 날 세월호 사태가 터졌는데 예. 세월호 사태보다도요 정유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요. 그리고 승마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유라의 어떤 이제까지 문제된 거 자체에 대해서 무마하려는. 근데 사실 세월에 다 모든 게 묻혔잖아요. 네.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승마 비리와 관련된 부분도 세월호 사태가 없었으면 어느 정도 좀 진지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세월호 사태에 묻혔는데 지금 김종 차관이 한 얘기나 김종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체육개혁과 관련된 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실세들이 세월호 사태를 바라보는 눈이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세월호 사태보다는 정유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승마와 관련해서 계속 정윤회 씨와 누가 딸이 어떤 비리로 인해서 아시안 게임스 금메달 받았던 이제 그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네. 어떻게든지 그걸 무마를 하려고 했는데 승마계 내부에서 정유라 씨 어떤 실력이나 그런 것이 안 된다는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문체부 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실국장들이 있고 그러니까 네. 그걸 전체로 어떻게 보냐면 이걸 체육계 비리의 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라 씨를 어떤 승마에 있어서 잘 키우려고 하는데 반대되는 세력은 다 체육계 비리 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실행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승마협회와 관련돼서 전국에 있는 각 승마협회에 대해서도 그때 사실은 굉장히 지원금 끊으면서 네. 사륙을 갖다가 단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의 소리가 많이 나왔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모든 행동들이 정유라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이제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드러난 거죠. 네. 네. 지금 또 오늘 헌재에 차은택 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인상적인 게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 간의 관계를 뭐 연인 관계로 의심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원색적인 질문이 나오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역시 그 배경은 고영태 씨가 사실은 이번 사안에서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 증언들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흠집내기, 다시 말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성을 좀 뭔가 다른 분위기로 끌고 가려는 그런 뭐 대리인단 측과 변호인단 측에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고영태 씨는 초기에 최순실 씨가 했던 여러 가지 국정농단과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서 많은 증언을 했고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고영태 씨가 여러 가지 증언했던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낮추고 그리고 특히 최순실 씨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은택 씨라든가 또는 다른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네. 결국 최순실 씨의 이런 최근의 상황을 좀 더 변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런 이 국정농단의 실체들에 대해서 좀 더 이 특검이라든가 또는 뭐 변호인단 측에서 좀 더 네.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차은택 씨가 이 최순실 씨가 국무회의 기록을 보고 작업을 한 것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 비밀스럽게 통화를 하면서 했는데 그 목소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된다라는 증언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하나 실체는 일단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최순실 씨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사실상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배경에 있다는 걸로 해서 그런 연유로 해서 많은 국정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예. 더군다나 국무회의가 어떤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모든 부처의 장관, 또 국무총리까지 함께하면서 대통령과 국가의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인데 이 자료도 다 미리미리 다 받아보고 고치고 있다는 거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최순실 씨 사무실에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처럼 주말이면 미리미리 뭐 수석비서관 회의라든가 국무회의 관련해서도 항상 내용을 미리 받아보고 정리했고 네. 또 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도 열어라. 이 시점에서는 왜 열지 않느냐라고 최순실 씨가 주도해서 국가의 그런 정책의 흐름까지도 또 가장 중요한 국무회의까지도 개최 여부까지도 관여했다는 것. 예.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정이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형식적인 대통령이었고 비선의 대통령은 최순실 그리고 실제적인 모든 실무를 다 총괄했던 것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실체적으로 규명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네. 지금 헌재 얘기를 좀 더 해보면 헌재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증인을 네. 30명 넘게 또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 탄핵 심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이 지금 미치고 있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또 여러 증인들이 안 나왔잖아요. 이재만, 안봉근, 뭐 그리고 윤전추나 또 이영선 전 행정관이 또 이 시차를 두고 나왔잖아요. 네. 네. 일단 그때는 성공한 거예요. 일단 한 2개일 내지 3개일 정도로 뒤로 딜레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국회 소추위원들은 굉장히 탄핵을 빨리 가기 위해서 증인을 다 철회했단 말이에요. 예. 웬만한 증인은. 그런데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39명이나 증인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헌재에서 지금 6명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네네. 그래서 2월 2월 7일까지. 1일하고 7일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증인 신청이 더 없으면 뭐 이달 안에 결심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39명이나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중에 어차피 6명을 받아줘 전혀 뭐 39명을 안 받을 수는 없는 헌재 네. 입장이거든요. 6명 받아줬기 때문에 결국은 2월 7일까지 심리기일이 연장되는 효과 그건 본 거죠. 예. 그런데 만약 2월 7일 하고 나서 나머지 증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헌재에서 과연 받아줄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끝까지 받아달라고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아마 헌재에서는 아마 6명 정도 받고 그다음에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들의 어떤 주장이나 신청하는 걸 보면 전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재판에 있어서도 변호사들이 재판을 굉장히 오래 끌려고 하면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조회를 무작위로 합니다. 아, 네. 이미 그러면 했죠 대통령께서. 그렇죠. 예. 그건 사실조회해서 예. 그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일단 채택을 하면. 네. 네. 근데 결국 사실조회 했었는데 그 특히 기업과 관련된 데에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금을 출연했다 그렇게 얘기가 예. 왔어요. 그러면 본인들한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실조회를 했을까? 결과적으로 심리기를 끌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인과 관련해서도 많은 증인을 신청해놓고 계속 나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간에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명백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굉장히 모순적이다. 왜 모순적이냐? 본인들은 그 어떤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은 비판하면서 자기들은 증인을 또 끌어서 이건 반드시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순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침을 놓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박한철 헌재소장이 1월 31일 날 임기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적어도 종결, 그러니까 선고는 아닐망정, 결정은 아닐망정, 결정문은 늦게 나오더라도, 종결을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이거 완전히 늘어진 거죠. 네. 그렇지만 적어도 2월 7일 그날 재판을 보면 헌재 심리를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 선고를 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단순하게 탄핵 심판 결정만 지연되는 게 아니라 이 특검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상호적으로는 굉장히 영향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탄핵이요. 네. 만약에 특검이 2월 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연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 30일 뭐 연장 갈 수도 있죠. 그런데 특검이 끝나기 전에 네. 탄핵이 돼버리면 예.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 강제 수사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에서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탄핵이 결정이 언제 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월 중순에 예측을 한다고 해봐요. 예. 뭐 2월 한 20일 날 탄핵 결정이 났어요. 그럼 특검에서는 이제까지 대면 조사 그런 것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애우를 해서 해줬지만 이제 범죄 사실 특검은 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를 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죠. 탄핵 결정이 네네. 돼버리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특검과 탄핵과 관계를 굉장히 살피면서 예. 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 측이 시간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검에서 한창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문체부에서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네. 그리고 특검에서도 한창 이 부분을 블랙리스트 관련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결론적으로 헌재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탄핵소추안에는 관련된 내용이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안 들어있지 않지만 그중에 이제 직권남용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직권남용의 부분이 공무원들의 중립성을 저해했다든가 여러 가지 뭐 강제로 면직을 시켰다든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결국은 헌법 정신을 파괴한 오늘 유준영 전 문화부 장관이 출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국가의 공권력, 국가의 이런 자산을 가지고 헌법의 가치,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정말로 심대한 사건이다라고 예. 규정을 했는데요. 네.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될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함으로써 결국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지금 침해한 부분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처음에 당시 할 때는 직접적인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 독자적으로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이 사안을 조사를 했고 관련돼서 많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사안을 일부는 그 내용들과 특히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연관시켜서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인다는 측면에서 네. 결국은 이 사안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헌법재판의 과정들에 대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또 인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예. 네. 뭐 유진용 전 장관은 뭐 오늘 특검에 나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김기춘 실장이 이걸 주도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주도했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춘 전 실장은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어제 뭐 특검에 나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입장 변화가 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아마 김기춘 비서실장은 뭐 다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본인 자체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되는지 몰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네.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작성하지 않았다 오면 예.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게 죄가 되냐 마냐 그걸 논할 필요가 없는데 아. 네. 죄가 되는지 몰랐다.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봐서는 일단 어느 작성 정도 자체는 인정을 한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그럴 볼 수 가능성이 있겠군요. 좀 크다고 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유진용 전 장관이 오늘 뭐 특검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한 내용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유진용 장관이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 것을 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중에 굉장히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법률 위반은 이제 사유서 그렇죠. 빠진다고 그런데 하는데 예. 국회 소추위에서 헌법 위반으로 가겠다. 네. 그래서 아마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아요. 헌법 위반으로만 가도 탄핵이 충분히 결정이 될 것이다. 인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블랙리스트는 헌법 위반 중에서도 굉장히 명확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그걸 권력과 돈에 의해서 억압을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명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법률 대리인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탄핵 소추안에 넣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검 수사 부분에 네. 대해서는 근데 적어도 한 참고 자료 형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왜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고 하면 탄핵 이후에 본인이 어쨌든 간에 탄핵 결정 이후에 퇴임 이후에 같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사유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핵에 대한 어떤 압박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 좀 압박과 견제를 하면서 언론이 더 이상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굉장히 전략적인 의도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제 뇌물죄 관련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특검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계속 특검의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않으니까 이거를 체포해서 구인을 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네. 이게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 부분을 보강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들어간 내용을 보면 2대 학사비리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아마 특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아무튼 강제 구인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체포영장은 발부할 때마다 48시간밖에 효력이 없어요. 이게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 기각 사유가 뇌물과 아니면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법리에 관한 다툼이잖아요. 예. 네. 법리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뇌물수수자를 조사하지 않았다. 그런 걸 네. 기각 사유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민되는 게 뭐냐. 최순실 씨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요. 체포영장이 그냥 뇌물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하면 만약에 뇌물죄로 체포영장에 범죄 사실을 썼어요. 그러면 법원에서 발부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유와 잘못은 동일하게 기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업무 방해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조사를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마무리할 때는 뇌물죄로
체포영장 범죄 사실을 적시해서 다시 체포해서 데려다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은 이대 학사 비리로 불러서 조사를 하다가 또 이제 네네. 영장 청구를 구속영장 청구를 다시 할 것이다. 그렇죠. 예를 그러자. 들어서 뇌물이나 예. 제3자 뇌물로 예.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법원서 이재용 부회장의 기각사유와 똑같이 예.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건 알겠습니다. 특검에 굉장히 크나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 그리고 김원국 경기대 겸임교수에게 얘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네.